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47세이고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남자입니다. 결혼한 지 7년 된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겪은 일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지만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될까 해서 용기를 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7년간 신뢰하며 살아온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야기인데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충격적인 경험이었어요. 제 아내는 올해 44세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희는 연애 2년 후에 결혼했고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존중하며 주말이면 함께 드라이브도 하고 맛있는 곳도 찾아다녔죠. 물론 부부싸움도 있었지만 금세 화해하곤 했습니다. 아내는 성격이 솔직하고 거짓말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너희 아내는 정말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을 정도로 평판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부터 아내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직장 스트레스 때문인가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도 표정이 어둡고 전처럼 대화를 나누려 하지 않았거든요.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봐도 그냥 그랬지 뭐 하며 대답을 피하기 일쑤였습니다. 예전에는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얘기해주곤 했는데 누가 뭐라고 했다든지 상사가 어떻게 했다든지 동료들과 점심에 뭘 먹었다든지 사소한 일상까지도 재미있게 들려주던 아내였어요. 그런데 점점 말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는 아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해도 예전처럼 즐거운 대화는 사라지고 서로 핸드폰만 보며 조용히 밥을 먹는 일이 늘어났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휴대폰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화장실 갈 때도 테이블 위에 그냥 두고 가던 아내가 어느 순간부터 손에서 놓지 않더라고요. 샤워할 때도 화장실 문 앞에 놓고 들어가고 잠들 때도 베개 밑에 숨기듯 넣어두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문자가 오면 급하게 확인하고는 화면을 뒤집어 놓거나 제가 가까이 가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가리는 행동들이 눈에 띄었거든요.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휴대폰을 꼭 챙겨가더라고요. 예전에는 여보, 내 핸드폰 어디 있어? 하고 물어보면 자연스럽게 찾아서 건네주곤 했는데 이제는 본인 휴대폰 위치를 항상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밤늦게 귀가한 아내에게 요즘 야근이 많네 하고 말했더니 눈을 마주치지 않으며 회사 일이 많아져서 그래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내의 표정에서 뭔가 어색함을 느꼈어요. 거짓말을 하는 사람 특유의 그런 표정 말입니다. 눈이 조금 흔들리고 말할 때 평소보다 빨리 말하더라고요. 평소 솔직했던 아내가 왜 이런 표정을 지을까 싶어 마음 한편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래도 그때는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7년을 함께 산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한 달 정도가 지나면서 아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자주 외출하더니 밤 10시가 넘어서야 돌아오는 일이 잦아졌어요. 전화를 해봐도 지금 시끄러운 곳에 있어서 못 받겠다 하며 금방 끊어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언제 들어올 것 같아? 하고 물어봐도 조금만 더 있다가 들어갈게 하며 상냥하게 대답했을 텐데 이제는 귀찮다는 듯이 대응하는 모습에 서운함과 의심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게다가 외출할 때마다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나가더라고요. 새로운 옷도 자주 사 입었고 향수도 예전에 쓰던 것과 다른 걸로 바꿨어요. 친구들 만나러 간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꾸미고 나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회사 일 때문에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아내가 화장을 하며 외출 준비를 하더라고요. 어디가?
하고 물으니 대학 동창들과 오랜만에 만나기로 했어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평소보다 훨씬 신경 써서 꾸미는 모습이었어요. 향수도 평소 쓰지 않던 걸로 뿌리고 옷도 새로 산 것 같은 걸 입고 나가더라고요. 대학 동창들과 만난다면서 왜 이렇게까지 차려입고 나가는지 의문이 들었지만 그래도 아직은 의심보다는 단순한 궁금증 정도였습니다. 언제쯤 들어올 거야? 하고 물어봤더니 늦어도 11시 전에는 들어올게 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평소 같으면 아내와 함께 영화라도 보며 오붓한 시간을 보냈을 텐데 요즘은 아내가 자주 외출하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더라고요. 11시가 되어도 아내가 오지 않아서 문자를 보냈어요. 언제 들어와? 하고 보냈는데 읽음 표시만 뜨고 답장이 없었습니다. 12시가 넘어도 연락이 없더라고요. 전화를 해봤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간격으로 계속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다가 새벽 1시가 넘어서야 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미안해. 너무 시끄러워서 못 받았어. 지금 들어가고 있어 하고는 서둘러 끊어버렸어요. 집에 돌아온 아내는 술 냄새가 났지만 평소 친구들과 만났을 때와는 다른 묘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뭔가 들떠 보이면서도 제 눈을 피하려 하는 듯한 모습이었거든요. 얼굴도 평소보다 붉어져 있었고 머리도 조금 흐트러져 있었어요. 친구들은 어떻게 지내? 하고 물어봤는데 다들 잘 지내더라 하며 성의 없이 대답하고는 씻으러 들어가 버렸습니다. 예전 같으면 친구들 근황을 자세히 들려주곤 했는데 이번에는 대화를 피하려는 게 너무 뚜렷했어요. 화장실에서 샤워하는 시간도 평소보다 길었고 나올 때는 목욕 가운을 단단히 여미고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주부터는 야근이라는 핑계로 퇴근 시간이 더욱 늦어졌습니다. 보통 6시쯤 퇴근하던 아내가 8시, 9시까지 회사에 있다고 하더니 어떤 날은 10시가 넘어서 들어오기도 했어요. 요즘 회사 일이 그렇게 많아? 하고 물으면 프로젝트 때문에 바빠서 하며 대충 둘러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야근을 한다면서도 피곤해하는 기색이 별로 없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뭔가 기분이 좋아 보이기까지 했거든요. 집에 와서도 예전처럼 오늘 정말 힘들었어 하면서 지친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혼자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자주 봤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회사 근처에서 일이 있어서 갔다가 6시쯤 아내 회사 건물 앞을 지나게 되었어요. 혹시나 해서 주차장을 둘러봤는데 아내 차가 없더라고요. 분명히 야근 중이라고 했는데 차가 없다는 건 이미 퇴근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날 밤 9시쯤 들어온 아내에게 오늘도 야근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응, 정말 힘들었어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며칠 후에는 더욱 결정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아내 회사 동료와 우연히 마주쳤을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만났는데 인사를 나누며 요즘 야근 많이 하시나 보네요. 아내가 맨날 늦게 들어와서요 하고 말했더니 그분이 아니에요. 요즘 칼퇴근 하는데요. 오히려 다른 부서보다 일찍 퇴근하는 편이에요 하고 대답하시는 거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진 거죠. 그럼 그 시간에 대체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건지, 왜 거짓말까지 해가며 숨기려는 건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집에 와서 자연스럽게 오늘 야근 고생했어 하고 말했더니 아내는 응, 정말 힘들었어 하며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평생 거짓말이라고는 해본 적 없을 것 같던 솔직한 아내가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건지 7년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는 잠도 제대로 오지 않았어요. 아내 옆에 누워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지방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2박 3일 일정이었습니다. 출장 전날 아내에게 출장 간다고 말했더니 조심히 다녀와 하며 평소보다 덤덤한 반응을 보이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언제 돌아와?
연락 자주 해 하며 걱정스러워했을 텐데 이번에는 오히려 반가워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심지어 출장 기간 동안 푹 쉬어 하면서 웃기까지 하더라고요. 남편이 출장을 간다는데 이렇게 기뻐해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으로 출장길에 올랐습니다. 출장 첫째 날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습니다. 거래처와 미팅을 하고 저녁에는 현지 직원들과 식사를 했어요. 호텔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는데 다행히 받더라고요. 잘 도착했어.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쉬었어. 일찍 자려고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별다른 의심 없이 그래, 푹 쉬어. 내일 또 연락할게 하고 끊었어요. 출장 둘째 날 밤 호텔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계속 아내 생각이 나더라고요. 최근 몇 달간의 변화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불안감이 커져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집으로 전화를 걸어봤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어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밤 10시, 11시, 12시까지 계속 전화했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문자로 잠들어 있었어. 무슨 일이야? 하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문자 내용이 평소 아내 말투와 달랐어요. 보통 잠들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해? 무슨 일 있어? 하고 물어봤을 텐데 이번에는 뭔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거래처와의 미팅을 마치고 갑자기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래 계획으로는 그날 저녁에 출발해서 다음 날 오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오후 미팅을 다음에 하기로 하고 서둘러 짐을 챙겨 기차를 탔습니다. 기차표를 예매하면서도 이런 제 모습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내를 의심하고 있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고 동시에 이런 의심을 하게 만든 아내가 원망스럽기도 했거든요. 집으로 가는 길에 아내에게 전화해봤지만 역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일찍 들어간다고 미리 알려주려고 했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더욱 의심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하며 걱정했을 텐데 이번에는 연락조차 안 되니까 더욱 불안해졌어요. 기차 안에서 온갖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설마 아내가 그런 사람일까? 7년을 함께 살면서 그런 면모를 전혀 보지 못했는데 정말 가능한 일일까 하는 생각들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후 6시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평소 같으면 집에 들어가는 게 이렇게 떨릴 일이 없었는데 이날은 왜 이렇게 긴장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마음과 설마 하는 마음이 교차하면서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문 앞에 서니 현관에 제가 본 적 없는 남자 구두가 놓여 있더라고요. 사이즈도 제 것보다 작고 스타일도 완전히 다른 검은색 정장 구두였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다리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몇 초간 그 자리에 서서 그 구두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아내가 친구를 집에 데려온 건 아닐까, 혹시 수리기사라도 온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잠깐 들었지만 정장 구두의 모양새를 보니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손이 떨리면서도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최대한 조용히 열려고 했는데 열쇠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더라고요.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고요했지만 안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내의 웃음소리와 남자의 낮은 목소리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정말로 제가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거든요. 손이 떨리면서도 안방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어요. 발소리가 날까봐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어서 안이 들여다보였는데 그 순간 제가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낯선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그것도 아주 친밀한 모습으로 말입니다. 7년간 믿고 살아온 아내가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이런 짓을 하고 있다니. 그 순간 분노보다는 충격이 먼저 왔습니다.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제가 사랑했던 아내가 제가 밤낮 없이 일해서 마련한 집에서 제 침대에서 다른 남자와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잠시 정신을 잃을 뻔했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휴대폰을 꺼내 조용히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찍기 어려웠지만 몇 장의 사진과 짧은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계속 믿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직접 보고 있는데도 이게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몇 분간 촬영한 후 심호흡을 하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지더니 두 사람이 깜짝 놀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겼고 그 남자는 당황해서 옷을 찾고 있더라고요. 두 사람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하게 이불을 끌어당겼고 그 남자는 당황해서 옷을 찾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생생하게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7년간 사랑했던 아내가 제가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제 침대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당신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출장 아니었어? 아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제가 왜 일찍 왔는지를 묻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왜 일찍 왔느냐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게 중요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면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보였는데 급하게 옷을 입으면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키가 저보다 작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얼굴을 제대로 보지는 못했지만 나름 깔끔하게 생긴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었죠.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아내와 이런 짓을 한 그 자체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내의 반응은 제 예상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고 미안해하는 기색이었는데 점점 표정이 변하더니 갑자기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각오라도 한 듯이 말입니다. 제가 아는 아내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무릎 꿇고 빌었을 텐데 이상하게 담담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 들켰네. 이제 어쩌겠어? 아내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불을 두르고 일어서며 어차피 알게 됐으니까 말하는데 나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살고 싶어. 우리 이혼해 하고 말하는 거예요. 7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대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이혼? 제가 어이없어서 되물었습니다. 너희가 바람을 피워놓고 이혼을 하자고. 미쳤어? 그러자 아내가 더욱 당당해지면서 말했어요. 그래, 미쳤다고 해. 하지만 이게 현실이야. 그리고 알잖아. 이 집 명의는 내 거야. 너나 짐 싸서 나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집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은 맞았어요. 결혼할 때 아내 신용도가 더 좋아서 대출을 받기 위해 아내 명의로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집을 사기 위해 모은 돈도 매달 갚고 있는 대출금도 관리비도 모두 제가 낸 건데 이렇게 나오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집 명의가 내 거라고. 그 집 사려고 내가 몇 년을 밤낮 없이 일했는지 알아? 제가 분노에 차서 말했어요. 매달 대출금 갚는 것도 나고 관리비 내는 것도 나고 수리비 내는 것도 나인데 무슨 소리야? 목소리가 점점 커졌지만 아내는 전혀 움찔하지 않더라고요. 그러자 그 남자가 끼어들면서 자, 진정들 하시고.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원만하게 해결하시죠 하고 말하더라고요. 제가 그 남자를 쏘아보며 당신은 입 다물어. 남의 집에 와서 남의 아내랑 이런 짓 해놓고 원만하게 해결하자고 하니까 그제야 입을 다물었어요.
하지만 표정을 보니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더라고요. 아내는 계속해서 어쨌든 명의는 내 거니까 넌 나갈 수밖에 없어. 싫으면 법적으로 해결하든지 하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평생 보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이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차갑고 계산적인 모습이었거든요.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상황을 상정하고 준비해둔 것 같은 태도였어요. 그날 밤 저는 모텔에서 잤습니다. 집에 있을 수도 없었고 아내와 그 남자를 보고 있을 수도 없었거든요. 모텔방에 혼자 앉아서 계속 휴대폰으로 찍어둔 사진과 영상을 들여다봤어요. 이게 정말 현실인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는데 볼 때마다 분노와 배신감이 더욱 커져갔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밤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로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지, 7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지. 새벽 내내 고민하다가 내린 결론은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는 아내 뜻대로 될 것 같았거든요. 아내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워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저도 정당한 방법으로 맞서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가정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아낸 거예요. 사무실에 들어가서 상황을 설명하는데 목소리가 계속 떨렸어요. 어제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변호사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촬영한 사진과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변호사분도 이런 명확한 증거는 처음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집 명의가 부인 앞으로 되어 있어도 실질적으로 누가 집을 마련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말씀해 주셨어요. 집을 사기 위한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기록, 관리비 납부 기록 등을 모두 준비해 오세요. 그리고 불륜 증거도 충분하니 위자료 청구와 재산 분할 청구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으니 조금씩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변호사는 또한 상간남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상간남은 타인의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책임이 있으니까 부인과는 별도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야죠. 그리고 특히 이런 명확한 현장 증거가 있으면 법정에서 매우 유리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집 구입을 위해 제가 낸 돈의 출처, 대출 관련 서류, 매달 대출금을 제 계좌에서 이체한 기록, 관리비 납부 기록, 수리비 영수증까지 모든 것을 정리했어요. 다행히 저는 꼼꼼한 성격이라 모든 영수증과 기록을 보관해뒀거든요. 심지어 집 인테리어 할 때 쓴 돈, 가전제품 산 영수증까지 모두 있었어요. 또한 아내의 불륜 증거도 더 수집해야 했습니다. 제가 찍은 사진과 영상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호텔 이용 기록을 조사해달라고 탐정사무소에 의뢰하기도 했어요. 며칠 후 탐정이 가져온 자료를 보니 아내와 그 남자가 지난 몇 달간 여러 모텔과 호텔을 이용한 기록들이 나와 있더라고요. 신용카드 사용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출장 갔던 날들과 정확히 일치하는 날짜들도 여러 개 있었어요. 그 남자의 신원도 파악했습니다. 아내와 같은 직장에 다니는 과장급 직원이었어요. 이름은 김모 씨, 41세로 기혼자이면서 초등학생 아이까지 있는 상황에서 이런 짓을 한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상간남이 기혼자라면 더욱 유리합니다.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이니까 위자료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릴 수 있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한 달 정도 준비 기간을 거쳐 드디어 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송과 함께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집에 대한 재산 분할 청구까지 동시에 진행하는 거였어요. 위자료는 아내에게 5천만 원, 상간남에게 3천만 원을 청구했고 집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을 요구했습니다. 소장을 제출하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지더라고요. 이제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소장 제출과 동시에 상간남의 아내에게도 사실을 알렸습니다. 변호사가 이것도 압박수단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해 주셨거든요. 상간남의 아내분이 전화를 받고는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하시더니 제가 증거 사진을 보내드리자 완전히 충격에 빠지시더라고요.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남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하면서 우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결국 무고한 사람만 상처받는 거잖아요. 소장이 접수되고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소송을 걸었다면서? 미쳤어? 하면서 화를 내더라고요. 목소리가 떨리는 게 당황한 티가 났어요. 미친 건 너야. 남편 출장 간 사이에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운 게 미친 거지.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었거든요. 그냥 조용히 이혼하면 될 걸 왜 이렇게 크게 만들어? 아내가 말했어요. 여전히 자신이 잘못했다는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았어요. 조용히 이혼? 집까지 빼앗으려고 했잖아. 그리고 7년 결혼 생활을 배신하고 바람피운 대가는 치러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대가라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하더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상간남에게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님, 죄송합니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을까요? 하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목소리가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어요. 만나서 얘기해봤더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위자료를 드릴 테니까 소송은 취하해주세요 하고 사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위자료 금액을 들어보니 어이가 없었어요. 얼마나 줄 건데? 제가 물어봤더니 1,000만 원 정도면 어떨까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1,000만 원? 너희가 저지른 일이 1,000만 원으로 해결될 일이야?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 7년 결혼 생활을 망쳐놓고 내 집에서 내 아내와 바람 피운 게 고작 1,000만 원이야? 그리고 당신 아내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자 그 남자가 완전히 당황하면서 아내한테는 말하지 마세요라고 애원하더라고요. 이미 말했어. 당신 아내분도 알 권리가 있으니까. 제가 말하자 그 남자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그럼 2,000만 원은 어떨까요? 하고 다시 제안했지만 제가 법정에서 만나자고 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이런 식으로 합의할 생각은 전혀 없었거든요. 그 후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답변서가 왔는데 아내 측에서는 집은 본인 명의이므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어요. 또한 불륜 사실을 인정하지만 이미 결혼 생활이 파탄 상태였기 때문에 위자료를 줄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정말 뻔뻔한 주장이었어요. 결혼 생활이 파탄 상태였다고? 그럼 제가 출장 가기 전까지 함께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지낸 게 파탄 상태였다는 건가요? 상간남 측에서도 불륜 사실은 인정하지만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므로 위자료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이미 관계를 정리했으므로 더 이상 피해가 없다는 어이없는 논리까지 폈습니다. 가해자들이 이렇게 뻔뻔할 수 있나 싶었어요.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책임을 전혀 느끼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변호사는 예상했던 반응입니다. 하지만 우리 쪽 증거가 워낙 확실하고 재산 형성 기여도를 입증할 자료도 충분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특히 집 구입 자금과 대출 상환 기록이 모두 남편 분명의 계좌에서 나간 걸로 되어 있어서 재산 분할에서 유리할 겁니다. 그리고 불륜 증거도 이렇게 명확한 경우는 드물어서 위자료 인정받기도 쉬울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재판 기일이 잡혔습니다. 법정에서 아내와 마주친 건 소송을 제기한 후 처음이었어요. 아내는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지만 저는 당당하게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아내이니까 제가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었거든요. 오히려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후련한 기분이 들었어요.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재산 분할 부분부터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저희 쪽에서 제출한 자료들이 결정적이었어요. 집 구입을 위한 계약금 2,000만 원이 제 계좌에서 나간 기록, 중도금과 잔금을 제 대출로 마련한 기록,
매달 대출 원리금을 제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상환한 기록까지 모든 게 명확했거든요. 또한 관리비,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등 모든 공과금도 제 계좌에서 나간 기록들이 다 있었어요. 판사가 집 명의는 부인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자금 출처가 모두 남편 쪽인 것으로 보입니다. 부인 측에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아내 측 변호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명의가 부인으로 되어 있고 부인도 생활비 등으로 가정경제에 기여했습니다 하고 억지 논리를 폈지만 구체적인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부인의 급여 통장 기록을 보면 대부분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고 가정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부분을 찾기 어렵습니다라고 반박했어요. 실제로 아내 월급은 옷 사는데, 화장품 사는데, 친구들과 만나는데 대부분 사용되었고 가정경제는 제가 전적으로 책임졌다는 게 통장 기록으로 다 드러났거든요. 판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쪽 주장을 받아들이는 듯 했어요. 불륜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촬영한 현장 사진과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되었는데 그 순간 아내가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와서 우는 게 무슨 소용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판사도 이 정도면 불륜 사실은 명백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탐정사무소에서 조사한 호텔 이용 기록들도 제출되었는데 지난 6개월간 총 15차례나 호텔을 이용한 기록이 나와 있었어요. 상간남도 법정에 출석했는데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제가 법정에서 직접 보니 더욱 가증스럽더라고요. 남의 집 안방에서 남의 아내와 그런 짓을 해놓고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하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상간남 측 변호사도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판사가 그럼 주된 원인이 뭡니까? 라고 반문하자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희 변호사가 혼인관계가 원만했던 상황에서 피고들의 불륜으로 인해 파탄이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고 주장했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들도 차례로 제시했어요. 부부 공동으로 여행을 간 사진들, 결혼기념일에 함께 찍은 사진들, 제가 아내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까지 모든 게 혼인관계가 원만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거든요. 재판이 진행될수록 저희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 측에서는 딱히 반박할 증거도 없었고 상간남 측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오히려 불륜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고 인정하는 바람에 더욱 불리해졌어요. 판사도 중간중간 고개를 끄덕이며 저희 쪽 주장에 공감하는 기색을 보였어요. 두 번째 재판에서는 위자료 액수에 대한 심리가 있었습니다. 저희 변호사가 7년간의 혼인 기간, 명백한 불륜 증거, 가해자들의 뻔뻔한 태도 등을 고려하면 상당한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어요. 또한 상간남이 기혼자로서 더욱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상간남의 아내분도 증인으로 출석해서 남편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났다고 증언해 주셨어요. 마지막 재판날이 다가왔을 때 아내와 상간남 측에서 합의를 제안해 왔습니다. 아내는 위자료 3천만 원과 집 소유권 포기, 상간남은 위자료 2천만 원을 제안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가보기로 했습니다. 법정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고 싶었거든요. 변호사도 판결로 가는 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조언해 주셨어요. 마침내 판결일이 되었습니다. 법정에는 아내와 상간남, 그리고 양쪽 변호사들이 모두 출석했어요.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판사의 판결을 기다렸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분노, 배신감이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간절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해서는 비록 부동산 명의가 피고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자금 출처와 대출 상환 등이 모두 원고에 의해 이루어진 점을 인정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라고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피땀 흘려 마련한 집을 되찾을 수 있게 된 거였거든요. 위자료 청구권에 대해서는 피고들의 명백한 불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하여 피고 아내는 원고에게 4천만 원을, 피고 상간남은 원고에게 3천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제가 청구했던 금액보다도 더 많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거였어요. 판사가 그만큼 이 사건을 심각하게 본다는 뜻이었죠. 아내는 판결을 듣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간남도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이런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 같았어요. 아마 집 명의가 아내 앞으로 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아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하지만 법은 명의가 아니라 실질을 보더라고요. 판사는 판결 이후에서 혼인 관계가 원만했던 상황에서 피고들의 불륜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된 것이 명백하고 특히 상간남이 기혼자로서 더욱 도덕적 비난을 받아야 할 행위를 했다고 명시했어요. 또한 피고들이 재판 과정에서도 진심 어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려 한 점도 위자료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변호사가 정말 깔끔한 승리였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증거가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그동안 쌓였던 스트레스가 한순간에 풀리는 기분이었어요. 정의가 승리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7개월간의 긴 법정 싸움이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까지 할 거였어? 우리 7년 함께 산 게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7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내가 먼저 우리 관계를 배신한 거야. 아내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판결 확정 후 아내는 집에서 나갔습니다. 이삿날 저는 집에 있으면서 아내가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7년간 함께 모은 추억들이 담긴 물건들을 상자에 담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니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와 원망, 그리고 동시에 안쓰러운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아내가 선택한 결과였죠. 마지막으로 아내가 현관문을 나서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은 사과였죠. 7개월 전에 그 말을 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르지만 이제는 어떤 사과도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닫았습니다. 상간남도 결국 이혼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내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의 불륜으로 인해 두 가정이 모두 파탄난 셈이었죠. 하지만 그건 그들이 감수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자신들만 행복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재산과 명예를 되찾은 저는 그 집에서 아내의 흔적을 모두 지우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화장품, 옷들, 심지어 함께 찍었던 사진들까지 모두 정리했어요. 새로운 가구로 집안을 바꾸고 벽지도 새로 발랐습니다. 이제 이 집은 완전히 제 공간이 되었어요. 이삿날 마지막으로 법원 판결문을 꺼내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버린 7년 하지만 내 인생은 되찾았다라고 다짐했어요. 물론 7년의 시간은 되돌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고 제 존엄성은 지켜낸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아내와 상간남은 서로를 원망하며 결국 갈라섰다고 들었어요. 불륜으로 시작된 관계가 오래갈 리 없었겠죠. 저는 자유와 자존심을 되찾으며 인생 2막을 시작했습니다. 쓰라린 경험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저를 속이거나 이용할 수 없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앞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사연은 47세 남성이 7년간 함께 산 아내의 불륜을 발견하고 법적으로 대응해 완벽한 복수를 이뤄낸 이야기입니다. 아내는 직장 동료와 바람을 피우며 집 명의를 무기로 남편을 내쫓으려 했지만 결국 법정에서 집 소유권과 거액의 위자료를 모두 남편에게 넘겨주게 되었습니다. 불륜 커플은 서로 원망하며 헤어졌고 남편은 존엄성과 재산을 모두 되찾으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아니면 법적으로 차근차근 대응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연동행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한 이야기가 한둘쯤은 있죠. 이곳은 그런 마음들을 조용히 들어주는 작은 공간입니다. 구독은 공짜지만 그 마음은 참 귀하고 고맙습니다. 구독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상우라고 합니다. 올해 41살이고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정도 되었고 9살 된 딸이 하나 있어요. 제가 오늘 이런 자리에서 이야기를 털어놓게 된 건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저희 집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어서 용기를 냈습니다. 제 아내 지영이는 방송작가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글을 잘 쓰고 창의적인 사람이었어요. 결혼 초기에는 주로 국내 프로그램만 담당했는데 몇 년 전부터 해외 촬영이 있는 프로그램을 맡게 되면서 출장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아내가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고 더 큰 프로그램을 담당하게 된 것을 축하해주기도 했죠. 그런데 작년부터 해외 출장 횟수가 부쩍 늘어났습니다. 한 달에 2번씩, 때로는 3번까지 나가더라고요. 지영이가 새로 PD님이랑 팀이 꾸려졌어. 함께 해외 로케이션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을 때도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내가 인정받아서 중요한 일을 맡게 된 거라고 여겼거든요. 지영이는 출장 갈 때마다 이번에는 베트남으로 가, 다음에는 태국 방콕으로 간다 이런 식으로 말해주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하기도 하고 부러웠습니다. 저는 국내에서만 일하는데 아내는 해외 여러 나라를 다니니까 말이에요. 딸한테도 엄마가 일로 여행 가는 거야 라고 설명해주곤 했습니다. 평소 지영이는 성실하고 가정적인 사람이었어요. 딸 돌보는 것도 정말 잘했고 집안일도 꼼꼼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출장이 늘어나도 그냥 일이 바빠진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오히려 아내가 능력을 인정받는 것 같아서 기뻤죠. 가끔 힘들지 않아? 라고 물어보면 괜찮아.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올 때마다 지영이는 그 나라의 기념품이나 과자 같은 걸 사와 주었어요. 딸이 특히 좋아했죠. 엄마가 어디서 사온 거야? 라고 물으면 지영이는 현지 시장에서 샀어라거나 공항 면세점에서 골라왔어 이런 식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평범한 출장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의 일상도 크게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평일에는 방송국에 출근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저녁에는 딸 숙제도 봐주고 그랬어요. 다만 출장 전날에는 조금 바빠 보였습니다. 캐리어를 챙기고 옷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죠. 그것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해외 출장이니까 준비할 게 많을 테니까요. 제가 가끔 PD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물어보면 지영이는 일 잘하시는 베테랑이세요.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배울 게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때도 특별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직장 상사에 대한 평범한 이야기 같았거든요. 지영이 목소리에도 별다른 감정이 섞여 있지 않았고요. 출장 기간도 보통 사흘에서 일주일 정도였는데 그동안 저는 딸과 둘이서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딸도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보긴 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지영이도 출장 중에 가끔 영상통화를 해서 딸과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고
지영이의 해외 출장도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가정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지영이가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어도 일이 늦게 끝났나 보다 정도로만 여겼고, 주말에 가끔 피곤해 보여도 출장이 많아서 힘들겠네 하고 이해했어요. 돌이켜보면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순진하다기보다는 아내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10년을 함께 살면서 지영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저를 속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출장이 늘어나도 새로운 팀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해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일상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건 정말 사소한 계기 때문이었어요. 만약 그날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까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 운명의 날은 지영이가 베트남 출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아내가 캐리어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제가 주워서 보니 남성용 향수 시향지였습니다. 고급 브랜드의 시향지였는데 제가 쓰는 향수도 아니고 저희 집에서 본 적도 없는 거였어요. 이게 뭐야? 하고 지영이에게 물어보니 그거 백화점에서 받은 거야. 아빠 선물 사려고 했는데 냄새가 별로라서 안 샀어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지영이가 시아버지께 향수를 선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해달라고 부탁해서 켰는데 브라우저에 호텔 예약 사이트가 열려 있었거든요. 호기심에 예약 내역을 보니 더블룸으로 예약되어 있고 투숙객 명단에는 지영이 이름과 함께 박정우라는 남자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출장이라면서 왜 다른 남자와 같은 방을 예약한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다른 예약 내역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출장 기록을 보니 모든 호텔이 더블룸이었고 항상 같은 남자 이름이 함께 적혀 있었어요. 박정우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지만 분명히 지영이와 함께 출장을 다니는 사람이라는 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방을 쓰는 거죠? 아무리 회사 동료라고 해도 남녀가 같은 방을 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더군다나 기혼자인 지영이가 말이에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영이 옆에서 자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제가 알던 그 아내가 맞나 싶었습니다. 1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같은 방을 쓰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계속 울렸습니다. 다음 날 지영이가 출근한 후 저는 방송국에 납품을 하는 업체 사장님과 점심을 먹게 되었어요. 평소에도 가끔 만나서 술 한잔 하는 사이였는데 그분이 갑자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더라고요. 상우야, 내가 말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내 아내 지영이 작가님 말이야. 하면서 말을 흐리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이냐고 다그쳐 물으니 그냥 방송국에서 소문이 좀 있더라. 박정우 PD랑 좀 가깝다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박정우 PD라니 바로 호텔 예약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업체 사장님은 확실한 건 아니고 그냥 소문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는 이미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징조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거든요. 해외 출장이 늘어난 것, 같은 호텔 방을 쓰는 것, 그리고 방송국에서 도는 소문까지. 이 모든 게 우연의 일치일 수는 없었어요. 제 아내가 정말 저를 배신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려웠어요. 지영이가 퇴근해서 오늘 어떻게 지냈어? 라고 물어보는데 목소리가 예전과 똑같아서 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저를 속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혼란스러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더 이상 이런 상태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지영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작은 변화들이 하나둘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진동 소리가 나면 재빨리 확인하고는 미소를 짓기도 하고 문자를 보낼 때도 예전보다 훨씬 오래 걸려서 신중하게 타이핑하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했던 건 집에서도 휴대폰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데나 두고 다녔는데 화장실에 갈 때도 가져가고 심지어 잠잘 때도 베개 밑에 넣어두더라고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일주일 후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영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태국 방콕으로 가는데 역시 박정우 PD와 함께 사전 답사를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일부러 이번에는 언제 돌아와? 라고 물어봤고 지영이는 사흘 정도 걸릴 것 같아. 답사 끝나면 바로 돌아올게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리 설치해둔 위치 추적 앱을 확인해보니 지영이는 공항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강남의 한 호텔 근처였습니다. 이상해서 더 자세히 확인해보니 그곳은 최고급 호텔이었고 지영이의 위치가 몇 시간째 그곳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태국으로 출장 간다면서 왜 서울의 호텔에 있는 거죠? 저는 바로 그 호텔로 달려갔습니다. 로비에서 지영이의 이름으로 투숙객을 확인해달라고 했더니 개인정보라면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로비 한 구석에 앉아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나타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2시간쯤 기다렸을까요? 엘리베이터에서 지영이가 내려오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옆에 정장을 입은 남자가 함께 있었는데 나이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였고 꽤 잘생긴 편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고 걸으면서 뭔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영이와 그 남자는 로비를 지나 호텔 레스토랑으로 들어갔고 저는 멀찍이 떨어져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레스토랑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손을 잡고 대화하고 지영이는 평소 집에서는 보지 못했던 밝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자리에서 뛰어들어가서 따지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어요. 대신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두 사람이 다정하게 식사하는 모습, 손을 잡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모두 기록했어요. 제 손이 너무 떨려서 화면이 흔들렸지만 그래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는 찍혔습니다. 1시간 정도 더 지켜본 후 두 사람은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호텔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 앉아서 방금 본 장면들을 되새겨보니 현실감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멍하니 앉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아빠 왜 그래? 엄마 언제 와? 라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엄마는 출장 갔어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출장이 아니라 불륜이야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딸은? 하면서 평소와 다름없는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저는 응, 잘 지내고 있어. 너도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영이는 목소리가 이상해,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저는 감기 기운이 있나 봐라고 둘러댔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저를 속이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전화를 할 수 있을까요? 10년을 함께 산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배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오전에 지영이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오늘 촬영 끝나면 하루 더 있다가 갈 것 같아. 현지 상황이 좀 복잡해서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 알겠어. 일 잘해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거짓말쟁이라고 생각했어요. 분명히 그 남자와 더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거였을 테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설탐 정사무소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정말 망설여졌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된 아내를 의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탐정사무소에서는 해외 출장 추적이 어렵다고 하면서 대신 국내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지영이가 다니는 방송국에 아는 사람을 통해 박정우 PD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45살이고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으며 예능 프로그램을 주로 담당하는 베테랑 PD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 몇 달간 해외 로케이션 프로그램을 맡으면서 지영이와 함께 팀을 이루고 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영이가 말한 것과 일치했어요. 하지만 다음 날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를 통해 알아본 바로는 해외 촬영팀이 보통 최소 5명에서 10명 정도는 되는데 지영이와 박정우 PD만 따로 먼저 가서 사전 답사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매번 이틀에서 사흘씩 먼저 가서 혼자 있다가 나머지 스태프들이 나중에 합류한다는 얘기였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작가와 PD가 둘이서만 사전 답사를 그렇게 자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군다나 같은 호텔방을 쓰면서 말이에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아무리 회사 동료라고 해도 기혼자끼리 그런 식으로 출장을 다니는 건 말이 안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지영이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출장 간 날짜에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그것도 혼자 먹기에는 너무 비싼 코스 요리들이었습니다. 또 면세점에서 남성용 시계를 산 기록도 있었고 호텔 스파 이용료까지 결제되어 있더라고요. 제일 결정적이었던 건 지영이의 소셜미디어 계정이었어요. 평소에 잘 올리지 않던 사진들을 은근히 올리고 있었는데 해외 호텔 로비나 레스토랑에서 찍은 셀카들이었습니다. 혼자 찍은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테이블에 와인잔이 2개씩 놓여 있고 커플 메뉴를 시킨 흔적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몇 장의 사진에서는 멀리 남자의 그림자나 반사된 모습이 살짝 보이기도 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지영이가 집에 돌아온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피부가 좋아 보이고 표정도 밝았는데 뭔가 다른 사람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정리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더니 괜찮아. 내가 할게라면서 황급히 막더라고요. 하지만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캐리어 안을 보니 남성용 넥타이가 하나 들어있었어요. 명품 브랜드의 넥타이였는데 제가 가진 것도 아니고 지영이 아버지께 드릴 선물치고는 너무 젊은 스타일이었습니다. 지영이에게 이 넥타이에 대해 물어보니 아, 그거 PD님이 실수로 가방에 넣어둔 거야. 내일 돌려줘야 해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고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도 못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지영이가 저를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날 밤 지영이가 잠든 후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지난 10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하고 딸을 낳기까지 행복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거짓이었나 싶어서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어떻게 10년을 함께 산 아내가 아이의 엄마가 이럴 수 있을까 하는 배신감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한 상태로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제 진실을 모두 알게 된 이상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지영이 모르게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설치했고 통화 내역도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이런 짓을 하는 제 자신이 초라하고 비참하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진실을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며칠 후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영이가 샤워하는 동안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때 문자 알림이 울렸는데 화면에 정우라는 이름과 함께 자기야, 오늘 저녁에 봐. 예약해둔 곳으로 와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제 심장이 쿵쿵거렸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아래 대화 내용들이었어요. 지영이가 여보한테 들킬까봐 무서워라고 보낸 메시지와 정우야, 사랑해. 빨리 만나고 싶어라는 문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박정우라는 남자가 나도 마찬가지야. 이번 주말에 또 호텔 가자라고 답한 내용도 보였습니다. 제 손이 너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침착하게 이 모든 대화 내용을 제 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지영이가 샤워에서 나오기 전에 서둘러 원래 자리에 폰을 놓아두고 모르는 척했어요. 지영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뭐해? 라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냥 TV 보고 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영이가 오늘 방송국에서 회식이 있어서 늦을 것 같아라고 말했을 때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그 박정우라는 남자와 만나러 가는 거였을 테니까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지영이가 나간 후 저는 바로 위치 추적 앱을 확인했어요. 역시나 방송국이 아닌 호텔 근처에 있더라고요. 그것도 처음 발견했던 그 고급 호텔 말이에요. 저는 또다시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였어요. 호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지영이와 박정우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완전히 연인 같았어요. 박정우가 지영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지영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이 모든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어요.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 들어간 후 저는 차 안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2시간 정도 후에 나온 그들은 다시 호텔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지영이는 집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2시였습니다. 회식이 너무 늦게 끝났어. 미안해라고 말하면서 들어왔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주에 더 결정적인 증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지영이가 또 출장을 간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일본 오사카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날 박정우 PD는 방송국에 정상 출근을 했어요. 그럼 지영이는 누구와 일본에 간 걸까요? 알고 보니 지영이는 정말 혼자 일본에 갔더라고요. 하지만 그것도 거짓말의 일부였어요. 박정우와 만날 수 없으니까 혼자라도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저에게는 출장이라고 거짓말을 한 거였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 일본에서 명품 쇼핑을 하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혼자 식사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이쯤 되니 지영이의 모든 행동이 거짓말투성이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해외 출장도 반은 진짜고 반은 가짜였고 심지어 혼자 여행을 가면서도 일 때문이라고 속였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깨달으니까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복수를 본격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배신을 당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제가 모은 증거들만으로도 충분히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호텔에서 찍은 동영상과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는 이런 경우에는 상대방이 모르게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한 후에 한 번에 공개하는 게 좋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몇 주 더 기다리면서 추가 증거들을 모았습니다. 박정우의 신상 정보도 알아냈고 그가 결혼해서 아이가 둘 있다는 것도 확인했어요. 드디어 복수를 실행할 때가 왔습니다. 먼저 박정우의 부인에게 연락을 취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서 망설였지만 같은 피해자 입장에서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우 부인을 만나서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호텔에서 찍은 동영상, 문자 메시지 캡처, 신용카드 사용 내역, 소셜미디어 사진들까지 모든 걸 보여드렸습니다.
박정우 부인은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지만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저도 최근에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라고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박정우 부인은 즉시 변호사와 상담을 받겠다고 하셨고 저와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분도 결혼한 지 15년이나 되었는데 이런 배신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서로 위로하면서 함께 싸워나가기로 약속했어요. 다음 단계는 방송국에 익명으로 제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박정우가 기혼자이면서 부하 직원과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는 내용과 함께 회사 업무를 핑계로 개인적인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증거들을 제출했어요. 방송국 같은 곳은 이런 스캔들에 특히 민감하거든요. 제보 후 일주일도 안 되어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박정우가 갑자기 담당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방송국 내부에서 윤리위원회가 열렸고 결국 징계 처분을 받게 된 거였습니다. 지영이도 덩달아 그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었고 방송국 내에서 둘 사이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렸어요. 그 즈음 지영이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예민해지고 불안해하더라고요. 아마 방송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았어요. 박정우와의 연락도 예전만큼 자주 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 출장도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어느 날 지영이가 요즘 회사 분위기가 이상해라고 말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보니 그냥 인사이동이 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속으로는 이제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정우 부인도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이혼 소송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지영이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저 역시 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과 박정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어요. 이제 법적으로 이들의 불륜을 처벌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변호사는 이 정도 증거면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해주었어요. 특히 호텔에서의 동영상과 문자 메시지들이 결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정우가 기혼자라는 사실, 지영이도 기혼자라는 사실이 법정에서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소송 준비를 하면서 저는 딸에 대해서도 생각해봤어요. 이 모든 일이 아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걱정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영이의 배신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양육권 문제도 지영이의 불륜 때문에 제가 유리할 거라고 조언해 주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지영이와 박정우에게 그들의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 온 거였어요. 10년간 쌓아온 믿음을 배신당한 분노와 상처를 법정에서 풀어낼 준비가 되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아침에 지영이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저는 마음속으로 오늘이 마지막이야 라고 생각했어요. 지영이는 오늘 좀 늦을 것 같아 라고 말했지만 저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지영이가 나간 후 저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늘 실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니 변호사는 모든 준비가 끝났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해 주었습니다. 오전 10시에 방송국으로 내용 증명을 발송하고 동시에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어요. 먼저 박정우에게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방송국 윤리위원회에서 내부 징계가 결정되었는데 정직 3개월의 담당 프로그램 완전 하차 처분이 내려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방송국 내부에서 그의 평판이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도 기혼자가 부하 직원과 불륜질이나 하는 놈이라는 식으로 손가락질 받게 된 거죠. 박정우 부인도 즉시 행동에 나섰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지영이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을 동시에 진행했습니다. 손해배상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변호사 말로는 승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우는 집에서도 쫓겨나서 혼자 자취방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지영이에게는 더욱 충격적인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후에 방송국에서 갑자기 불려가서 인사팀과 면담을 하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박정우와의 불륜 관계에 대한 제보가 들어왔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지영이는 완전히 당황해서 부인했지만 이미 증거들이 제출된 상태였어요. 그날 저녁 지영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완전히 얼굴이 하얘져서 들어오더니 여보, 나 큰일 났어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야? 라고 침착하게 물어봤어요. 회사에서 이상한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나랑 박정우 PD가 무슨 관계라고 하더라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야라고 지영이가 말했을 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정말 그래? 라고 반문했습니다. 지영이는 제 표정이 달라진 걸 눈치챘는지 왜 그래? 설마 너도 그런 헛소리를 믿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그때 저는 휴대폰을 꺼내서 호텔에서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도 헛소리야? 라고 물어보니 지영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어요. 이게 뭐야? 언제 찍은 거야? 라고 당황해하는 지영이에게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언제부터 의심하기 시작했는지, 어떻게 증거들을 모았는지, 그리고 이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쳤다는 것까지 말이에요. 지영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안 그럴게라고 울면서 매달렸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순간의 실수? 3년 동안 계속된 게 한순간의 실수야? 라고 되물었어요. 그렇습니다. 변호사가 조사한 결과 지영이와 박정우의 관계는 무려 3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거였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직장 동료 관계였지만 점점 가까워지면서 불륜 관계로 발전한 거였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바보같이 속고 있었는지 생각하니까 더욱 화가 났어요. 딸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줘.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지영이가 계속 빌었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너랑 나 그날 호텔 로비에서 이미 끝났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10년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그 후 모든 일들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박정우에게 벌어진 일부터 말씀드리면 방송국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어요. 정직 처분을 받은 후에도 계속 문제가 되면서 결국 사직서를 쓰게 된 거였습니다. 45년 인생에 20년 넘게 쌓아온 경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죠. 박정우 부인과의 이혼 소송에서도 완전히 패배했어요. 재산 분할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아이들 양육권도 모두 박정우 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거기에 지영이를 상대로 한 상간자 소송에서는 5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까지 받았어요. 지영이 상황은 더욱 비참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방송계에서도 완전히 매장되었어요. 불륜 스캔들이 업계에 퍼지면서 어떤 방송사에서도 받아주지 않게 된 거였습니다. 10년 넘게 쌓아온 작가로서의 경력이 완전히 끝난 거죠. 저와의 이혼 소송에서도 지영이에게 유리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불륜을 저지른 당사자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서도 최소한만 가져갈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딸의 양육권은 당연히 제가 가져왔습니다. 법원에서도 기혼자가 다른 기혼자와 3년간 지속적으로 불륜 관계를 유지한 것은 매우 중대한 혼인 파탄 사유라고 판단했어요. 박정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제가 5천만 원을 받아냈습니다. 변호사 말로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꽤 높은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박정우는 직장도 잃고 가정도 파탄났는데 거기에 손해배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지영이가 마지막까지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딸을 정말 생각했다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지라고 말해주었어요. 3년 동안 저와 딸을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불륜질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이혼이 확정된 후 지영이는 원래 살던 동네를 떠나야 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너무 차가웠거든요. 특히 딸이 다니는 학교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져서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가 없었던 거죠.
결국 지방의 작은 도시로 이사를 갔다고 들었어요. 박정우와 지영이의 관계도 당연히 끝났습니다. 서로에게 이런 엄청난 피해를 입혔는데 어떻게 계속 만날 수 있겠어요. 게다가 둘 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으니까요. 사랑한다고 해서 시작한 불륜이 결국 서로를 파멸로 이끈 셈이었어요. 가장 안타까운 건 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 왜 안 와? 라고 계속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의 나이에 맞게 엄마는 멀리 가서 일해야 해서 당분간 못 와라고 설명했습니다. 나중에 크면 진실을 알게 되겠지만 지금은 아이가 상처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게 우선이었어요. 다행히 딸은 생각보다 잘 적응했습니다. 제가 더 많은 시간을 아이와 보내려고 노력했고 주변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었거든요. 아이가 아빠, 우리 둘이 더 재밌는 것 같아라고 말할 때는 정말 마음이 짠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영이 없어진 게 오히려 더 평화로워진 것 같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생각해보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처음 의심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렇게 큰 일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이상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바보로 사는 것보다는 힘들어도 진실을 마주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지영이와 박정우는 결국 자신들의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직장도 잃고 가정도 파탄나고 사회적으로도 매장되었어요. 불륜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걸 잃은 거죠. 제가 느꼈던 배신감과 분노는 이렇게 사이다 복수로 풀렸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제 아내 지영이가 방송국 박정우 PD와 3년간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해외 출장을 핑계로 저를 속여왔어요. 처음에는 의심도 하지 않았지만 작은 단서들이 쌓이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고 충분한 증거를 모은 후에 법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지영이와 박정우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직장, 가정, 사회적 지위, 그리고 거액의 손해배상금까지 물게 되었습니다. 저는 딸의 양육권과 함께 정당한 보상을 받았고 배신자들은 마땅한 대가를 치렀죠. 불륜이라는 건 정말 무서운 것 같아요. 한순간의 감정에 휩쓸려서 모든 걸 잃을 수 있거든요. 지영이와 박정우가 처음에 서로 끌렸을 때는 이런 결과를 예상했을까요? 아마 그냥 들키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고 그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라면 제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셨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금 이 순간 무슨 생각이 드셨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사연동행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방송 끝나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그 한 번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게 하는 큰 힘이 된답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평안하세요.